발견한 사항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뭐 예전부터 이 엔지니어 업계 저작권이나 이제 그 저작물에 대한 사용권 확보 이거는 이제 건축 분야하고도 좀 차별성이 있고 다른 이제 어떤 이 직접 생산을 하는 집단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이제 보수적이라고 할까요? 끌어내는데 이게 이제 상황도 있거든요. 가장 큰 부분이 사실은 이제 공공시설물이 가진 보안 특성에 있는데 그걸 이제 어떻게 접점을 찾아서 제거한 다음에 기업의 이용을 좀 활성화할 건지. 해외 설계사를 보면 제가 유럽에 있을 때 보니까 도면 한 장씩 팔면서 거래를 하더라고요, 기업들이. 근데 우리가 만약 그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되면 발주처에서 소송을 걸 경우에 100% 지게 되죠. 그럼 이제 인공지능도 똑같습니다. 학습 데이터를 예를 들면 경부고속도로 뭐 어느 구간을 우리가 썼다. 그랬을 때 그게 이제 특정 사업이나 이런 성과물이라는 게 100% 확인이 될 경우에는 좀 문제가 생깁니다. 그거를 이제 뭐 미리 개발을 하기 전에 좀 전에 이제 들으신 것처럼 사전에 최소한의 데이터 활용에 대한 이 정비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정부가 이런 거를 좀 돌파해내기에 굉장히 좋은 기회나 분위기 조성이 되어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쉬운 거는 인공지능위원회에 접점이 없어요. 우리 분야가.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조금 이제 제약사항인데 어쨌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이제 뭐 이런 연구개발이 이제 우리만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만 좀 말씀드리고 기술개발 수요는 아까 들으셨지만 사실은 저희가 설문조사하면서 좀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게 설문조사의 느낌은 제 입장에서는 어떤 거냐면 설계자가 성과품 작성하는 사람이구나. 창의적인 엔지니어링이나 컨설팅이 아니고 그게 이제 너무 오랫동안 고착화되어 있어 나온 문제라서 조금 더 이제 활용 범위가 넓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산자부에서 안 오셨다고 그랬는데 산자부에 제가 적극적으로 좀 어필을 해서 좀 R&D를 좀 지원해달라 이런 이제 내용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비아임을 하든 뭐 캐드를 하든 오토데스크, 벤츄리, 트림블 이런 이제 거대 소프트웨어 기업들 솔루션을 많이 쓰는데 이 기업의 핵심 기술 영역이 뭐냐면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데이터베이스고 솔루션 간의 데이터 연계 기능. 이게 이제 플랫폼 형태로 가기 때문에 한번 코가 끼면 소프트웨어 락이 될 거라고 해서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제 비즈니스 차원에서 버전을 계속 바꿔나가야지 새로운 상품을 팔기 때문에 게다가 이제 구독형으로 바뀌어가지고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물론 발을 들이는 순간. 그렇다고 안 쓸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더 심각하게 보는 건 뭐냐면 이 기업들이 전 세계 유저 데이터를 이용해서 AI를 개발하고 우리가 이제 뭐 빔 도입했을 때 한국형 빔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에드인 많이 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는 생각보다 달라서. 근데 자꾸 하다 보면 이제 그게 필요 없는 기술들이죠.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고 다른 외국의 이제 기업들은 어떤가를 보면요. 이게 이제 기업들이 해외에서 이제 한 사례를 보면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봐야 돼요. 내가 가진 데이터가 많은가. 그리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직원들의 생산성이나 아니면 직원들이 생각 못하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건가. 그 두 가지를 보고 이제 여기 오바야시 사례든지 아니면 스위치 사례 같은 것들 보면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복잡하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엔지니어가 신속하게 대안 검토하고 어떤 제안을 할 수 있는 그런 생산성 문제를 집중하고 있는 쪽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제일 많이 이제 쓰는 게 요즘 건축 부분 보시면 도면 그냥 올려놓으면 3차원 모델이 그냥 바로 위로 올라가는 이런 것들 많이 보시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심지어는 지금 말로 3D 모델링하기 이런 것도 나오거든요. 그냥 뭐 바닥 면적 뭐 얼마고 그 다음에 몇 층 있고 뭐 골조는 RC 골조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걔가 계속 뭘 이게 맞아? 물어보는 그런 형태로 가는 이제 현황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과거부터 우리가 이제 계약 리스크 분석은 굉장히 단골 메뉴였는데 이게 이제 LLM하고 합쳐져서 나오는 사례가 있고 카지마가 사실은 이제 일본에서 빔 관련 대표적인 이제 우수 사례를 많이 보유한 기업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지금 보시면 이 챗GPT 같은 AI 모델을 활용하기 위해서 전사적인 DX를 만들어서
초기에는 이제 뭐 그냥 코드나 메일 작성 이런 거 쓰다가 지금은 거의 한 2만 명 되는 직원이 있으면 그런 솔루션처럼 만들어졌다. 이게 이제 2003년도 10월 기준입니다. 굉장히 지금 계속 이제 발전하고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 발표하기 전에 조금 더 조사를 해본 게 좀 파슨스 대표적인 이제 컨설팅사인데 여기도 보니까 이제 자기들이 지금 요즘 하고 있는 것 중에서 뭐 이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바로 트윈으로 전환하는 이런 이제 기능들이라든지 아니면 단지 계획할 때 이런 이제 토공 문제 이런 데이터를 합쳐서 이제 하는 효율성 문제, 모델링 효율성 같은 거 이런 이제 현장에서 쓸 수 있는 이런 사이트 기능들을 개발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기업들이 이 기술을 보면서 자기가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것들 위주로 이제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라는 측면을 보시면 되고요. 우리 분야는 아니지만 가장 많이 이제 성공적인 기술 개발과 적용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게 의료 분야입니다. 의료 분야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71개 의료기관이 전 세계적으로 대규모 인하학습 연구를 수행한 사례입니다. 왜냐하면 병원마다 환자군이 다르고 그 소위 말하는 학습 데이터의 파라미터라고 하는데 데이터 바이어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거든요. 근데 여기도 이제 개인정보가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당연히 제거하고 학습된 모델 파라미터만 공유하는 형태로 하기 때문에 개인정보에 대한 이제 문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나라는 이미 이제 뭐 여기 보시는 연구 생태계 조성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신약 개발 가속화 프로젝트라든지 아니면 제조 공정의 이상 감지나 예지 보전 그런 대규모 연구단들이 이미 진행됐거나 진행되고 있고요. 이거는 실제로 기업들의 활용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 데이터를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못 얻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의료보험 체계가 잘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병원 가시면 문진표 있잖아요. 문진표가 표준화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영상 데이터나 이런 것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국내 이제 이 기술 기업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해당 기술을 개발할 여건을 만들어 주고 주식을 조금 하시면 알겠지만 이제 그 의료 분야 AI 기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저도 투자를 하고 있지만 이 기업들이 미국이나 중국하고 경쟁을 해서도 이길 수 있는 근거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엔지니어도 사실은 우리가 이런 걸 해달라고 부탁을 해야 돼요. 국가에다가.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안에 사이트를 좀 들어가 보니까 이게 처음에 봤을 때보다 훨씬 구체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병의 종류가 있고 이 병에 걸린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건강검진을 뭐 과거에 뭐 5차례, 10차례 했으면 그 이력이 전부 있고 문제에서 뭐 뭘 좋아하는지 술을 얼마나 마시는지 담배를 얼마나 피우는지 운동을 얼마나 하는지 이런 데까지 다 모이니까 훨씬 더 신뢰도 높은 이제 기술이 개발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우리가 이제 데이터 보안 문제라든지 데이터 소유권 문제를 좀 해소할 수 있는 형태의 페더레이티드 AI 개발을 추진하는 게 현실적이다. 엔지니어 업계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토데스크 사례를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오토데스크 이 기술 개발 발표를 들을 때 제일 눈에 달아온 게 이게 스마트 바이 디폴트. 우리가 설계할 때 초기값 주는 거는 주로 경험 있는 엔지니어가 주시잖아요. 설계적으로 보고 자, 이 형식으로 가고 디맨드는 대충 이 정도에 시작하고 이 예제를 봐라. 이게 이제 가장 크죠. 그걸 잘 주면 그걸 받아서 하는 직원들의 이제 업무 시간이 줄어들고 그걸 엉터리로 주면 계속 밤새야 돼요. 주말에도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제일 뒤에 맨날 사우나 가시는 임원이 별 일 안 하는 것 같지만 회사에서 제일 중요하다. 이런 이제 얘기를 제가 수업 시간에 많이 하는데 그래서 이 AI가 결국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역할 중에서 과거의 경험 자산을 기반으로 해서 설계 조건이 주어졌을 때 어떤 출발점을 두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좀 볼 필요가 있고 뭐 R&D 추진 형은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아쉽다고 말씀드린 게 이제 이 AI 적용 필요 영역을 조사했더니 시간 많이 걸리는 순서로 도면하고 공사비수량 이런 쪽을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이제 현실적으로는 이거는 조금 더 뒷단에 할 수밖에 없고요. 이 데이터를 충분히 저희가 학습시켜서 모델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앞단에는 아마 이제 법규 기준 자동 검토라든지 이제 초기 리스크 분석이라든지 이런 이제 약간 텍스트 베이스의 AI가 조금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제가 이제 설계 엔지니어링사를 위한 AI 수요가 어떤 게 있을 건가
봤을 때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기술 서비스가 자리조사, 기준 시방 방침 조사 뭐 이런 것들이고, 업무 효율성 서비스는 초기값 제시,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특정 계약이라든지 문서에 대한 분석, 그 다음에 생성형, 초기에 이제 어떤 설계 아이디어나 아니면 이제 대안을 생성해 주는 거, 그다음 참조, 어떤 프로젝트를 참조하는 것이 가장 근접한가 이런 것들을 이제 추천해 주는 거죠.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창의성이나 신뢰성을 서비스하는 겁니다. 설계 대안이라든지 새로운 가치 평가. 우리가 예를 들면 뭐 탄소 중립이나 레질리언스나 아니면 로버스니스나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를 설계자가 하느냐 거의 잘 안 하시잖아요. 근데 해외 이제 컨설팅사를 보면 그걸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보거든요. 그런 것들은 익숙치 않으니까 그런 이제 서비스는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 요즘 이제 해석 솔루션이나 아니면 이런 이제 IT 도구를 많이 쓰다 보니까 사실은 리스크는 더 올라갔습니다. 이게 결과물에 대한 리스크. 그래서 결과물을 검증하거나 검토하는 이런 기능들도 이제 AI가 굉장히 유용할 거다. 그리고 근래에 제가 이제 근화에서 하시는 이 행사를 갔었는데 사실은 조금 놀랍고 굉장히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기업이 자발적으로 팀을 꾸리고 전사 내에서 이제 각 엔지니어들이 자기가 한번 써보고 잘해서 발표하고 뭐 잘못되는 것도 있고 잘 되는 것도 있고 이런 공유하는 액티비티가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바람직하다. 근데 이게 이제 지속적일 거냐라고 했을 때는 조금 쉽지 않을 것 같다. 지금 단계는 괜찮은데 이게 진짜 업무 단계에 들어와서 사내 이제 레거시 시스템이나 DB를 통째로 활용하는 정도 수준까지 가서 추론 기능이나 아니면 제한 기능까지 가기에는 만만치 않은 장애물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비아님을 국내에 도입할 때 이 교육을 먼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제가 학부 과목 중에 제 과목을 하나 없애고 다차원 설계라는 과목을 몇 년 동안 계속 하고 있는데, 그 전에는 학생에 따라서 빔 모델의 작성 수준이 천차만별이었어요. 모델링을 못하니까 그냥 사각형 슬래브 교량 하나 딱 가져와서 교수님 숙제 끝입니다. 이런 학생이 있고 굉장히 멋있는 교량을 만들어 온 학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작년에 제가 처음으로 생성형 AI를 쓸 수 있게 허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이에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죠. 학생들 수준에서 만든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왜 가능하냐? 학생들이 교양 설계를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면 프롬프트를 막 한 페이지 정도 만들어서 제가 준 설계 조건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를 추천해 주려면 이미지가 쫙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 이미지를 갖고 설계를 시작합니다. 숏컷이죠, 완전히. 그죠? 이 이미지를 나중에 떠올려가지고 설계를 완성하기 너무 어려워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우리가 맞닥뜨리는 이 AI 서비스가 설계 시장에도 굉장히 큰 임팩트를 줄 가능성이 있다. 우리가 생각 못한 엔지니어들이 가진 제한적인 자기 경험의 범위를 넘어서는 그런 이제 설계 아이디어나 안이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제 이 상표를 넣은 거고요. 미국이 제네시스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활을 거는 문제예요. 모든 이제 산업군에 사활을 거는 이제 프로젝트라서 이게 세 번째 프로젝트거든요. 원자 폭탄 만들 때 하고 달에 사람 보낼 때 하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 그만큼 이제 중요도를 가지고 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우리도 이제 여기에 좀 발맞춰 봐야 될 거고, 우리나라가 사실은 이제 BIM을 의무 도입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만들었죠. 지금도 만들고 있고, 제가 이제 거기에 일조를 했기 때문에 책임감도 많이 느끼고 있어서 지금도 이제 제도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고 아직도 거듭되고 있는 면이 있지만 AI 학습 데이터라는 차원에서 보면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이걸 써먹는 것 자체가. 우리가 향후에 이제 제가 설계 성과품의 디지털 전환을 얘기할 때 어쨌든 이걸 활용하면 지금보다는 훨씬 나은 형태로 저비용으로 고품질의 이제 학습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거고요. 이미 이제 ISO 같은 데서도 AI를 고려한 표준들이 논의되기 시작했고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관심을 가지는 건 유지관리 단계인데 우리가 설계하는 분들이 유지관리 단계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만들어놨던 모든 SOC가 설계 마켓입니다. 새로운 마켓이에요. 그걸 평가하고 진단하고 교체하고 리노베이션 할 수 있는 설계를 해야 되는데 굉장히 어렵거든요. 과거의 데이터가 없이는 굉장히 많은 비용을 들여야 돼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 데이터 표준화도 필요하고 다행스럽게 이제 협회가 이 ISO 관련해서 KS 표준 관련해서 공식적인 기관이 돼서 저희가 이제 ISO 19250도 지금 KS 표준화하고 있거든요. 이걸 발판으로 해서 이제 유지관리 데이터 표준을 좀 만들었으면 하는 거고요. 이거는 금기원에서 이제 뭐 우선순위 도입을 조사를 하신 건데 적시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나중에 이제 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이건 환경이 구축됐을 때 일이고 지금 당장은 이제 과거에 한 50년 동안 쌓여있던 이 납품된 설계 성과급 데이터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는가 그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그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저희가 사실은 이제 AI로 가기 전에 디지털 트윈 표준을 만들었어야 되거든요. 도로면 도로, 교량이면 교량, 터널이면 터널에 대해서 생애 주기를 담을 수 있는 디지털 트윈 표준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 시기를 놓쳐가지고 지금은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디지털 트윈에 대한 데이터 표준을 만들고 이 데이터가 어떻게 흘러올지를 규정하는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제도적으로 만들어요. 제도적으로. 기업이 매번 뭐 정보 반출 요구서를 작성해서 데이터를 가져가는 게 아니고 그냥 근데 여기에 이제 공공기관이 가진 어려움도 있거든요. 예산이나 이런 환경 조성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인공지능 학습을 시켜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할 수 있는데 아마 이제 동력이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좀 이제 많이 나서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뭐 아까 계속 들어보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민간 기업이나 공공발전자나 뭐 협력사나 이런 사일러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 품질 데이터는 공공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부에 이제 요청해야 될 거는 이런 이제 학습 데이터를 전 처리할 수 있는 도구를 공동 개발할 필요가 있다. 개별 기업이 개발하기는 이 중복 비용이 너무 크다라는 거고 AI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개발할 때도 보통 이제 기본 모델, 파운데이션 모델이 있거든요. 가장 근본적으로 이제 많이 언급되는 게 언어 모델인데 스몰 LLM 같은 거 정도를 이제 기업에 쓰려고 그러면 뭐 딥시크나 아니면 라마 같은 것들을 조만간 그 오픈된 모델들이 사라질 겁니다. 오픈된 게 사라지기 전에 우리가 그걸 받아서 튜닝을 좀 해서 건설 분야에 맞게 좀 가공을 한 다음에 왜냐면 걔는 건설 분야 용어를 잘 안 써요. 우리가 예를 들어 응력이라 그러면 스트레스가 그 열 받아서 스트레스 받는 건지 아니면 힘을 받아서 스트레스 받는 건지 이걸 못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기본 모델 제공하는 측면에서도 파운데이션 모델을 좀 엔지니어링 파운데이션 모델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네 가지 학습 데이터, 컴퓨팅 인프라, 그다음에 서비스 공유 플랫폼. 초반에 굉장히 작은 비용의 AI 서비스를 만들어도 그거를 이제 이렇게 공유해서 쓰다 보면 그 AI 서비스가 점점점 성장합니다. 그런 모델들이 좀 필요하고요. 교육은 나중에 하는데 이게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에서 제시한 5가지인데 뭐 AI 구슬 구축이 이제 인프라에 해당되는 거고 기술이라든지 모델 확보, 인재, 규제 혁신 이렇게 있거든요. 사실은 이제 이거를 우리가 활용을 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이제 풀어내야 되는데 통로가 없습니다. 그게 되게 아쉬워요. 우리가 어디다가 얘기를 해서 이걸 풀어달라고 해야 될지 제가 국토부도 자주 얘기를 하는데 크게 관심이 없어요. 크게.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안하려고 하는 이 R&D 사업의 명칭은 제가 AI 엔지니어링 브릿지 사업이라고 붙였습니다. 정부의 일방적인 이제 지원이 아니고 기업하고 협력하는 형태의 연구개발 사업이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엔지니어협회가 배우사들하고 협력해서 AI 기술 개발 수요를 공모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기본 모델하고 학습 데이터 템플릿 같은 거는 협회 주도로 좀 개발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 아까 수요를 보셨지만 매년 뭐 5개든 10개든 공모를 좀 받아서 서비스 개발을 하고, 그거를 이제 서큘레이션해서 쓸모가 있는 거는 살아남고, 쓸모가 없는 거는 죽고. 그런 식으로 하고
여기 이제 빅데이터 플랫폼이 지금 있으시니까 지원을 조금 더 받아내서 컴퓨팅 자원을 보완을 해서 하는 거고요. 중요한 게 이제 데이터 관련된 협업인데 아까 말씀드린 연합학습 형태로 좀 협약 체결해서 기본 데이터 제공하고 학습을 진행하는 이런 형태가 됐으면 좋겠고, 가장 이제 바람직한 형태는 이 연합학습에 발주기관이 참여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발주기관이 참여하는 걸 설득하기가 제가 한 3, 4년 전에 데이터 파이프라인 사업 도봉사에 열심히 설득해봤는데 안 됐거든요. 자체 예산도 없고 컴퓨터도 없고 담당할 직원도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제 상황이 좀 바뀐 게 뭐냐면, 발주자가 총 사업비와 사업 기간의 적정성을 설명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동기가 조금 세졌어요. 그걸 이제 설득을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이 연합학습을 기반으로 하는 이제 아까 의료 분야 비슷한데, 어쨌든 글로벌 모델하고 이 학습 데이터 표준은 연구를 한번 해서 설정을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개별 기업이 갖고 있는 데이터는 기업 내부에서 비교하고 거기서 학습을 시켜서 이 파라미터만 공유하고 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데이터가 오염될 때도 있거든요. 잘못된 데이터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걸 누군가 모니터링해서 차단을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쓰시는 뭐 GPT, 제미나이 보면 버전 번호가 뭐 1.1.1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1.1.1을 배포를 했는데 이게 보니까 데이터가 오염돼가지고 엉뚱한 짓을 자꾸 해요. 그럼 그걸 폐기하고 그 전 버전을 다시 올려야 됩니다. 그런 일들을 해야 됩니다. 누군가 데이터를 모니터링하고 그걸 화이트 박스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쓰는 그 인공지능 기술의 대부분이 블랙박스예요. 그래서 불안해요.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화이트 박스를 하나 달아줘야 돼요. 관찰할 수 있게. 그걸 뭐 explainable AI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하는 부분들이 이제 이 AI 엔지니어링 브릿지 사업의 전체적인 체계고요. 여기 사실 우리 분야가 이제 익숙치 않은 게 이 부분입니다. 뭐 클라이언트 노드를 만들어야 되고 중앙 서버가 있어야 되고 모델 가중치나 업데이트가 있어야 되고 글로벌 모델을 관리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 우리 전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기획할 때도 이런 부분들은 그냥 인공지능 전문가들 초빙해서 그분들한테 맡기면 되고, 지금 우리나라 이제 전문기업 중에 이 연합학습만 담당하는 기업이 아마 찾아보면 한 4, 50개 있습니다.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크게 고민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협회나 빅데이터 센터 그리고 기업이 우선은 이제 뭐 AI 서비스하고 데이터 표준 개발은 초반에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엔지니어링 기업은 이걸 가지고 로컬 모델 학습하고 연합 학습에 참여를 하셔야 되고요. 파인 튜닝하는 건 내부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부에 이제 파인 튜닝을 할 수 있는 인력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베스트 프랙티스는 좀 공유하는 게 좀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는 보기에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지속되려면 소프트웨어 기업이 좀 참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 집단이.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소프트웨어 기업이 들어와서 가상의 이제 학습 데이터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이제 역할을 좀 해줘야 되고요. 가능하면 저는 이제 엔지니어링 기업들이 생산하는 그런 성과물들이 거래되는 데이터 자산이 되면 좋겠다. 아마 문 닫는 엔지니어링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 그 엔지니어링 사업 과거에 했던 그 많은 설계 성과품을 사장님이 집에 가서 불에 태우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인수한다든지 뭐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고, 매년 한 5개 정도 AI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공모전이 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게 좀 활성화되면 그 이제 프랙티스를 기반으로 해서 엔지니어 이제 양성 프로그램을 같이 꾸리면 좋겠습니다. 그런 게 있고요. 서비스는 뭐 여기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되게 많은데 이걸 다 하자고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공통 서비스 위주로 우선 출발하는 걸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AI 개발 수요는 공통 서비스는 이제 학습 데이터 전처리하고 DB 만드는 거, 아까 레그 시스템 말씀드렸잖아요. 그다음 스몰 LLM 선택해서 건설 분야에 맞게 튜닝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일부 이제 기업들이 제시하신 건데, 해외 사업할 때 전문 번역을 초반에 초벌할 때는 충분히 할 수 있겠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좀 공통 서비스를 받고, 분야별 특화는 뭐 설계 쪽일까? 이거는 도로 설계, 구조물 설계, 철도 설계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분야별로 좀 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고, 저 연구진이 이제 예시 목록으로 이제 만든 것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보고서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자부에 한번 설명을 하셨다고 하는데 잘 안 된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조금 보완을 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픈 소스로 있는 AI들은 블랙박스입니다. 이걸 엔지니어들이 책임지고 쓸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화이트박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첫 번째로 이제 지원을 받아야 될 게 표준 데이터 부분하고 아까 이제 레그 시스템은 사실은 이제 뭐 성과품의 검색 정도 수준인데 이걸 조금 더 연계되게 만들려면 온톨로지 기반의 이제 그래프DB 같은 걸 쓸 필요가 있거든요. 단계별로 보면 이런 것들은 전문적인 영역이라서 개발이 좀 필요한 거고 데이터를 어떻게 검증할 거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염된 데이터는 한번 들어가면 파라미터가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그걸 뒤로 돌리는데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필요해요. 그래서 오염된 데이터를 학습시키기 전에 데이터를 한번 스크리닝을 해줘야 돼요. 이런 것도 이제 기술 개발의 항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오픈된 스몰 LLM을 가지고 와서 느낌에는 이제 딥시크는 안 될 거고 라마 정도를 써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뭐 네이버나 이런 쪽에서 협조를 해주는 걸 쓰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아직 확신은 없고요. 요거는 이제 전문 영역별로 학습을 해서 공유하는 거, 특히 이제 설계 기준 시방, 방침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화이트 박스에 해당되는 부분. 블랙 박스에서 뭔가 답을 던졌을 때 엔지니어가 이걸 믿을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보통 우리가 이제 룰 베이스 모델링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기법을 쓰는 것처럼 사이언티픽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공학적 원리나 이 범위 우리가 하는 게 그 확률론적이잖아요. 우리가 하는 모든 계산이 이제 그런 스크린을 만드는 그런 연구 개발이 있고요. 마지막에 이제 이게 준비가 되면 에이전트화 이게 이제 서비스로 배포하는 그 단계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하는 거고요. 사례로 몇 개 이제 제가 부탁을 드려서 연구진이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설계 가이드 AI라는 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설계 프로세스에 대한 로직이 있고, 그다음 기준, 법령, 방침 이런 게 있고 기존에 이제 했던 성과품들이 있겠죠. 이걸 가지고 이제 프로세싱을 해서 데이터를 만들어야죠. 그리고 학습을 하고 이걸 가지고 나중에 이제 하는 건데 LLM이 사실은 반드시 필요하냐? 걔는 그냥 이 도구거든요. 대화를 하는 도구. 우리가 이제 숫자를 주거나 아니면 뭔가 모델을 던져줄 때는 반드시 LLM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냥 머신러닝 단계에서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게 좀 있는 거고, 이거는 이제 얼마 전에 우리 연구진이 이제 워크숍을 한번 했었는데 김정인 교수님이 이 도로 분야에 이제 다목적 최적화 문제, 멀티 오브젝티브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를 푸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인공지능을 풀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 사면의 안정성 예측이라든지 최적화 이런 부분들. 그걸 이제 이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 데이터를 가공해서 설계 AI 서비스에 넘기면 훨씬 더 엔지니어가 놓칠 수 있는 부분을 다 커버해서 좋은 안을 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확보에 된 데이터가 꽤 있죠. 그다음 이걸 어떻게 가공해야 될지도 고민을 좀 해야 되는 거고 가공했을 때 마지막 성과물이 어떻게 나올지도 이제 봐야 되는데 만일에 이제 이걸 한 루프를 돌아서 기본 모델이 나온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효율적일 겁니다. 우리가 놓치는 부분을 상당히 해소할 뿐만 아니라 생산성도 굉장히 높일 수 있는 이런 이제 이렇게 이제 특화된 업무 영역별 AI 서비스가 초반에 개발되는 게 현실적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근데 이 모든 걸 이제 떠나서 꼭 이제 해결해야 되는 게 기반 수술에 대한 학습 데이터 개방을 얻어내야 돼요. 이걸 꼭 얻어내야 되는데 왜냐하면 고품질의 엔지니어링 성과물이 있어야지 비용을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안성 제거는 예전부터 저희가 계속 설득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뭐 절대좌표라든지 사업 명칭, 구조물 명칭 물론 이제 그걸 딱 보면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학습 데이터가 들어갔을 때는 그런 데이터가 제거된 상태로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저희가 국회에서도 이 K-인프라 빅데이터 개방 시스템을 설명을 드렸어요. 그랬는데 아직은 이제 액션이 없고요. 그다음 지금 이제 국가인프라 기본법 제정을 하거나 아니면 기반시설 관리법 제정할 때 계속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 계획에 반영이 되든가 아니면 이제 기본법에 반영이 되든가 반영이 되면 근거가 생기기 때문에 조금 가능성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데이터 전처리 부분이 있고 이거 개발해야 되고요. 이것도 이제 개별 기업이 하면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다음 공용 모델 개발이 꼭 필요합니다. 특히 이제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할지 이런 부분이 있고 그게 이제 설계 AI 서비스로 넘어갔을 때 이걸 이제 튜닝하고 계속 반복하면서 이제 지속할 수 있게 하는 생태계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아까 제가 유럽 사례 말씀드린 것처럼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기업의 상황도 다르고 데이터 가공에 들이는 비용이나 이제 범위, 수량 뭐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가장 무난한 방법은 기업은 파인 튜닝만 하고 대부분의 데이터는 공공에서 오는 게 가장 좋은데 그게 가능할지가 지금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좀 고민이고 그래서 만일에 이제 이 발주처가 설계 시공간에 있는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방하기 힘들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최종적으로 FMS나 이렇게 납품하는 청가품 목록이 있거든요. 거기에서부터 이제 거꾸로 따라 내려오는 그런 전략도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연구진을 통해서 제가 공모를 했거든요. 한 분만 이렇게 생성형 AI를 이용해서 AI 기반 설계 혁신 로드맵. 이건 어떤 의도로 부탁을 드렸냐면 AI 서비스가 내 옆에 있다고 가정했을 때 설계 엔지니어링이 어떻게 바뀔 건가? 그 그림이 필요합니다. AI가 내 옆에 있다고 생각했을 때 마치 이제 로봇이 내 옆에 있을 때 제조 공장이 어떻게 바뀔 건가? 하고 똑같이 AI가 내 옆에 있을 때 나의 설계 업무가 어떻게 바뀔 건가? 아니면 우리 회사의 설계 업무가 어떻게 바뀔 건가? 이거에 대한 그림이 있어야지 그걸 가지고 이제 기술 개발도 하고 투자도 하고 조직 구성도 하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인구진에 이제 사실은 6개월 동안 굉장히 짧은 기간에 여기 계신 분들이 거의 전력투구하듯이 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협회에 좀 제언드릴 게 좀 있습니다. 아까 안 교수님이 하시는 그 설문조사는 가능하면 협회가 한 2년 정도마다 한 번씩 해서 영향 진단을 해서 계속 팔로우를 하고 이걸 공표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AI 가이드라인도 저희가 이제 급하게 요청을 받아서 만들긴 했는데 이게 이제 기술도 바뀌고 여건도 바뀌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편집을 해서 배포를 하기를 공고를 드렸고요. 가능한 매년 업데이트하는 게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있고 그리고 이제 정부가 지원을 하든 안 하든 동의하시는 엔지니어링사가 있으면 가장 간단한 공유 가능한 AI 서비스는 공동 개발하는 걸 한번 추진해 보시면 어떨까. 그냥 그 인공지능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에다가 돈 주고 LLM을 건설 분야에 맞게 고쳐달라. 그 정도 수준에서 해서 뿌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인재 양성 프로그램은 언제든지 같이 진행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엔지니어링 대상 주시잖아요. 그게 AI 우수 사례도 좀 추가하시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드리면서 발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